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일기가 작성된 시기의 경제 상황인데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공부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제일 좋아요. 보시면 담배를 파종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계시면 이양을 하지 못했대요. 모카밭의 풀이 무성해서 5명에게 김매기를 또 하도록 시켰대요. 결정적 힌트. 담배라는 상품 작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양이라는 엄청난 농법 기술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조선 후기 경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싹 다 바꾸게 만든 것이 바로 이양법입니다. 흔히 말하는 모내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고려 말에 들어왔던 이양법이 조선 후기 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바꾸는데요. 일단 이양법은 모내기법, 모판에 어느 정도 심어놓고요. 모판에 씨를 뿌린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이거를 다시 농경지로 옮겨다 심는 게 모내기법이에요. 모판에 키우다가. 그러면 모판에 키우는 동안에 여기는 지금 공간이 비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공간 비어진 곳에 또 다른 경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이 양법은 이모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이 일단 최소 기본 곱하기 2배가 뜁니다. 그리고 모판에 키운 후에 좀 자란 후에 옮겨다 심다 보니까 생종률이 더 커요. 한마디로 수확량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모판에 옮겨다가 나중에 심을 때 일렬로 줄 세워서 심겠죠. 여러분들이 책상 의지 앉는 것처럼 학교에서. 그러면 줄을 딱 보고 있다가 삐져나온 게 있으면 이거는 싹 다 잡초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잡초를 뽑는 노동력이 훨씬 감소를 합니다. 그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김매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법의 메리트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전보다 2배, 3배, 4배까지 수익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홍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 분홍들이 시장에 가서 사치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 후기 때 또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대기업과 같은 사상, 경강상인, 동래내상, 의주, 만상 같은 상인들이 또 등장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조선 후기죠. 또 상업이 조선 후기 때 이렇게 또 발달하게 되니까 농민들이요. 애초에 내가 먹으려고, 내가 세금을 내려고 쌀을 기르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팔기 위해 기르는 작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상품 작물 재배죠. 이게 또 조선 후기 때 엄청나게 활발해집니다. 예를 들면 담배 안 핀다고 죽어요? 아닙니다. 안 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과 안 먹으면 죽어요? 인삼 안 먹으면 죽습니까? 저도 살면서 인삼을 3번 이상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한 2번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팔기 위해 기르는 작물이죠. 이게 언제? 조선 후기 때 성행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게 되면 1번에 상평통보. 장비를 사랑했던 숙종 때,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화폐를 쓰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화폐를 씁니다. 왜? 물물교환보다는 화폐가 훨씬 편하잖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공인이 등장하였다. 이거는 대동법 때문에 등장하는 거죠. 강해군 때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요거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산품을 거두는 세금이 있었는데 이 특산품을 거두는 세금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도 귀하면 동전, 옷감으로 내라라는 게 대동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과 대신에 쌀, 동전, 배 등을 거두는 건데 문제는 국가는 사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를 사기 위해서 고유의 관리나 아니면 왕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국가가 특산품 대신에 받은 화폐를 갖고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들이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상업이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조선후기 때 분홍들이 생기면서 시장에 사치를 부리니까. 그러면 상업이 발달하니까 지방 곳곳에 시장들이 엄청나게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5일장, 6일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이 열릴 때마다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갖다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보부상이죠.
조선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고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국경 지역에서는 대외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했던 무역을 똑바로 열려있는 시장이라 그래서 개시무역. 그 다음에 뒤로 몰래 야금야금 뒤로 몰래 오늘날로 치면 밀무역이죠. 밀무역을 통해서 하는 무역을 뒤로 하는 무역, 뒤로 열린 시장, 후시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활발했다라는 거. 그러면 남아있는 건 정답이 2번이죠.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오답 선지로는 많이 활용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또 왕의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될 때 정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라에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지증왕. 이 지증왕은 신라 장군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 울릉도 독도를 점령하기도 했었고요. 신라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도 했었고 왕이란 용어를 처음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동시, 신라 수도 동쪽에 있는 시장을 개설하고 이 시장에서 쓰레기 같은 상인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동시전을 설치했다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신라죠, 신라. 27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공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임진왜란 때 파이어 다 불탔대요. 그런데 흥성대원군이 국력을 기울여서 재건축했대요. 그러다가 맥이 끊겼고요. 그 다음에 근정장을 가로막아서 조성총독부 건물을 세웠대요. 이것만 딱 봤을 땐 여러분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경복궁이죠, 경복궁. 뭐 보통은 흥성대원군이 재건축했다라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당백전, 원납전 등을 떠올리면서 경복궁이다라는 걸 또 아셔야 되고 조선총독부가 가로막았다는 딱 그 키워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하, 경복궁이다라는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복궁을 찾으면 되겠죠. 일제에 의해 동물원 등이 설치됐던 거는 창경궁이죠, 창경궁. 그리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됐던 거는 바로 덕수궁, 석조전이 있는 덕수궁입니다. 도성 내에 있어서 서궐이라고 불렸던 거는 경희궁이죠, 경희궁. 그리고 조선물산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됐던 게 바로 정답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궐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율이 극히 떨어지긴 하지만 보통은 뭐 한 10번 치면은 한 번, 진짜 많이 나오면 2번 꼴이죠. 근데 나오는 레파토리나 선지들은 새로 추가되는 선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나오는 선지들이 이렇게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5번에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면서 건립했던 거는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장면에 나타난 사건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평양이래요. 평양이고 상선을 약탈하고 총을 쏴 백성들이 살상됐대요. 이양선, 서양의 배가요, 와서. 그러자 평양감사 박규수가 관과 민을 이끌고 이거를 다 싹 다 불태워버렸대요. 이 사건이 뭐예요? 고종이 왕이었던 그리고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섭정했던 그 시기 때 일어났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의 상선이에요. 미국의 상선인데 이들이 요구했던 거는 대포를 뻥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를 외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흥성대원군의 이 시기 때 기본적인 대외 정책은 걸어 잠그는 세국 정치. 통상수교 거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짜져 꺼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꺼지면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물러나지 않고 강을 탑니다. 그 강이 바로 대동강이에요. 그러면서 평양으로 가버려요. 근데 평양에 도착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물가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I am hungry. Water please. Water please. 우리 민족이 또 정의 민족입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을 좀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죠. 벌컥벌컥 먹고 힘을 내더니 대포를 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당연히 국가 정책은 걸어 잠그는 거잖아요. 짜져 꺼지면 되는데 거기서 총을 쏘고 약탈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박지원의 손자였던 진주물란 때 안핵사로 파견돼서 삼정 이정청에 건의를 했었던 그 박규수가 감사였고 이 박규수가 관가민을 이끌고 제너럴 셔머너를 흔적도 없이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좀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다 불타고 타고 있던 선원들도 전원 사망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이 어디 감히 조선 나부랭이가 우리 매국민들을 죽이는데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막대한 배상금 지불해. 이걸 명목으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미국과 싸우는 신미양요. 그러면 이 제너럴 셔머너가 배경이 돼서 일어난 게 바로 신미양요고 신미양요를 찾으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이 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고부 밀람 때입니다. 고부에서 밀람, 쓰레기 같은 조병갑의 조병갑의 악행으로 밀란이 일어납니다. 고부 밀란이. 그러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게 안핵사 이용태였고요. 그 다음 이원익이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대동법은 조선시대 강해군 때 처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 헤이유, 신의 박해는 정조, 헤이유, 신유박해는 정조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순조 때. 그리고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정조와 대척점에 서 있던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틀어지면서 정조와 친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때 명목이 뭐냐면 쟤들은 천주교를 믿고 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때 타깃이 됐던 게 바로 정약용을 비롯한 형제들이죠. 특히 정약용의 형입니다. 이때 희생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하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신미양요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황사영이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는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순조 때입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대규모로 막 죽임을 당하고 탄압을 받자 살아남은 황사영이 청나라에 있었던 프랑스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큰일 났어.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중국에 있는 거 알아요. 그 군대를 우리를 좀 구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편지를 쓰는데 이게 중국의 프랑스로 들어가기 전에 발각됩니다. 그러자 이 새끼들 봐라. 나라를 갖다 팔려고 하네. 더욱더 탄압이 심화됩니다. 어쨌든 신유박해와 황사영 백서 사건은 원플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체국입니다. 근대 시설이었던 우체국 오픈날이 폐업날이 되는 불이 파이어. 독립당이 정권을 획득했대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계파들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옥균 나오네요.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은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2년 후였던 1884년에 터졌던 사건인데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갑신정변은 개화의 속도를 놓고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의 대립 속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개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급진계합파죠. 특히 급진계합파의 리더가 누구냐면 김옥균입니다. 또 함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는 박용료, 서강범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체국 오픈날, 우정총국, 근대시설 오픈날 어쨌든 개화를 싹 다 뜯어 고치면서 하자. 단순하게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구의 사상, 제도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뜯어 고치라는 급진괴합파.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와 한 팀이었던 온건계합파. 천천히 개화를 하자. 얘들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건 맞아. 그렇지만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제도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건 뜯어 고칠 필요가 없다. 둘의 대립구도. 결국 이거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 우체국 오픈날. 앞에 얘기했던 온건이든 급진계합파든 둘 다 일단 근대시설이 오픈을 했으니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이때 급진계합파가 딱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온건계합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3일 천하, 3일 만에 끝이 나긴 하지만 이들은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꿈꿨던 제도개혁을 외치죠. 그게 바로 14개조 정강입니다. 이 14개조 정강을 보시게 되면 신분제를 폐지한다든지 입헌군주제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뜯어 고치려는 모습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명성황후가 청나라에게 헬프미를 요청하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결국 3일 만에 끝납니다. 3일 만에. 그리고 이때 갑신정변의 결과로 또 어떤 조약이 체결되냐면 아마 이게 정답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갑신정변의 배경 스토리가 좀 들어갔으니까요. 한성조약이 체결됩니다. 한번 일단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면서 14개조 정강 아니면 한성조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1번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사실은 이 급진개합파와 김옥균 등은 미리 좀 계획을 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정변을 일으킬 때 누군가가 우리를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 지원의 대상이 누구냐면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찾아가서 우리가 일으킬 때 좀 군사적 지원을 좀 해줘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일본이 그걸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왜?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청나라의 입김이 너무 센 거예요. 조선 내에서. 왜? 광화도 조약 이후에 신나게 일본이 지금 조선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이거 갑신정변 일어나기 2년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 파워가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면서 다시 조선 내에서의 자기들의 주도권을 틀어주기 위해서 오케이 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갑신정변 일어나고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해서 들어오자 일본은 급진개합파를 쌩깝니다. 안 도와줘요. 그러자 살아남기 위해서 급진개합파가 자기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일본의 조선 내에 있던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서 청나라 군대가 급진개합파를 공격하다가 실수로 일본의 외교 대사관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날 뻔해요. 겨우 수습이 되면서 결국 그대로 끝나는데 일본은 이때 입은 피해를 우리한테 요청했던 거예요. 배상을. 야, 니들 때문에 우리 외교대사관 불탔다. 피해를 입었다. 막대한 배상금 갖다 바쳐. 그게 한성조약입니다. 이모군란은 인천에서 체결했던 재물포조약.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2년 후에 갑신정변은 일본이 더 들어와서 서울에서 한성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 같은 경우는 이모군란 때 배경이죠. 이모군란 이전에 창설됐던 거고 이 신식군대였던 별기군과 기존에 있던 구식군대를 차별하면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 다음 김윤식이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였다? 이것도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의 스토리죠. 몇 년 전의 스토리. 바로 이거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청나라가 양무운동 중이었고 서양의 무기를 배우기 위해서 영선사를 파견했던 건데 이것도 앞에 스토리고 어쨌든. 그 다음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앞에 스토리죠. 1876년의 스토리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하문. 고종이요.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물러나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왕이었지만 그동안 아버지가 대신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처럼 걸어 잠궈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개화를 하기 위해서 딱 외우기 좋게끔 1880년 통할이라 뭐가 통하는데 서구의 문물이 통할이라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하문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펼쳤던 대표적인 정책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신식군대를 만드는 별기군 창설. 그 다음 두 번째가 개화기구를 만들었다고 서구의 문물이 발달된 것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국에 직접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게 청나라의 무기를 배우러 갔던 영선사, 일본에는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냈던 83년도에 보냈던 미국으로 갔던 보빙사 다 갑신정변 전의 스토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0번, 3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시문을 두고 지금 두 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요. 요게 최근에 이제 등장한 신유형의 문제였다가 또 최근에 또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약간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근데 보통 여기 나올 때는 두 문제로 쓰기 때문에 사료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길매도 불구하고 몇 개의 단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갑니다. 고대의 여러 나라들도 역시 각각 사관을 두어서 막 일을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생각건대
우리 해동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이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명해서 편집하도록 했대요. 우리의 고대 삼국의 역사 뭘까요? 바로 이런 부식부식 덩어리 김부식 선생님이 쓰신 책이 사기예요. 단군 신화가 없어요. 단군 신화는 없지만 삼국의 역사가 꼼꼼하게 들어간 기정체 양식의 현존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현존 최고의 역사서 삼국사기. 이 김부식은 몇천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당시 왕이었던 인종의 명을 받아서 삼국사기를 씁니다. 고려 중기의 역사책이죠. 자, 그러면 나로 한번 가볼게요. 나 같은 경우는 고려가 결국엔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발해가 있었던 지역의 땅이 누군지 알 수가 없대요. 누구 땅인지.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내가 그래서 발해에 관한 일을 차례로 편찬할 거래요. 그래서 각각 내용 9개 목차로 구성된 다음 책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힌트가 뭐냐면 규장각의 관리로 있대요. 규장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조 때 만들었던 거고 정조는 본인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고위간직으로 가지 못했던 서얼 출신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득공이죠. 이 유득공은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는데 어떤 책을 쓴다? 최초로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용을 꼼꼼하게 담은 발해고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조선 후기 때 정조 때에 활약했던 유득공이 쓴 책이죠. 자, 그러면 나는 발해고입니다. 발해고. 그 다음에 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끝났죠. 아는 나, 비아는 나 아닌 너, you,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나. 그리고 동진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닌 다른 아이죠. 비아. 이렇게 나와 내가 아닌 역사들끼리 뒤엉키고 설키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역사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담긴 책은 어디입니까? 바로 조선상고사죠.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인물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는 특히 유독권과 신채호는 최근 회차에서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은 워낙 꾸준히 출제가 되시는 분이고요. 특히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나중에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우리는 비록 일본에게 육체는 뺏겼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 정신을 잘 가지고 있으면 독립할 수 있다라는 민족주의 사학자의 대표주자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통해서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하셨던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신채호 선생님은 의열단의 행동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하기도 했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가에서 다를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망건당에서 원예학자들과 교류했고 성리학 보급에 기여했던 건 누굽니까? 이재현이죠. 이재현 또 심화에서는 인물 문제로 정말 가뭄에 콩나도 출제가 되긴 합니다. 충성왕을 따라서 북경 베이징에 가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는 망건당이 만들어지자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성리학 보급에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볼게요. 7대 실록의 편찬에 참여했고 문헌공도를 만들어서 사학을 진흥시켰다. 사실 7대 실록 편찬까지만 봤을 때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문헌공도 딱 나오는 순간 알아야죠. 바로 누굽니까? 최충입니다. 고려 중기 때 최충은 과거 출지위원이었죠. 과거 출지위원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본인이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가 문헌공도였고 이 학교가 대박 히트를 치죠. 첫 제자들이 싹 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그러면서 인근에 또 다른 사학들이 만들어진데 그게 총 12개라 그래서 그거를 사학 12도라고 부르고 그 결과 고려시대 공교육, 관학이 쇠퇴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금서각을 연구해서 북한산이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다. 이것도 인물 문제로 워낙 출제가 잘 되는 조선 후기 실학자,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김정희 선생님은 북한산에 있던 비석이 무압대사, 스님의 비석으로 알았지만 이거를 진흥왕의 비석이라는 걸 밝혀내고요. 그거를 고증해서 책에도 남깁니다. 금석과학록이라고 자신이 쓴 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한국 통사를 저술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대요. 이거는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시험에 워낙 출제가 잘 되는 분인데요. 일단 큰 틀에서는 둘 다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박은식 선생님도 우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죠. 그 강조했던 정신이 국혼, 혼, 나라의 혼을 잘 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은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대사를 집필했다면 박은식 선생님은 아픈 역사를 씁니다. 한국 통사, 우리가 식민지배로 들어가는 과정을 쓰고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렸던 아픈 역사를 씁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의원들에서 탄핵을 당하자 임시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2대 대통령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대한민일 신보의 주필로 활동하였으며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집중혁명을 주장하였다. 신채호 선생님인데요. 신채호 선생님은 대한민일 신보의 주필로 활동하면서 각종 사설을 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쓴 역사 위인전을 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집중혁명, 이게 사실은 결정적 힌트인데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1923년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신채호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때 부탁을 하죠. 선생님, 저희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신채호 선생님이 바로 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쓴데 그게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거기의 내용은 폭력을 통한 민중의 직접혁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역사서인데요. 일단 기역이 뭘까요? 잠시만요. 이 책이래요. 이 책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책을 만들었대요. 유득공의 발해고입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와 발해고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보시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했던 거는 삼국사기죠. 일현 스님이 쓰셨던 고려 후기 때. 일현 스님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교사가 중심이 되는 거고 또 일현 스님은 스님입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옛날 이쪽에 호랑이를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면서 민간 설화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봉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답이네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삼국사기는 책이 사기예요. 당군 신화가 없어요. 당군 신화는 없지만 인종, 왕의 명을 받아 쓴 아주 정말 정통 있는 양식으로 쓴 기전체 양식이고 현존 남아있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최고의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기전체라는 게 뭐냐면요. 본기와 열전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본기는 왕의 역사, 그리고 전은 열전입니다. 뛰어난 인물들 위인전기, 예를 들면 김유신전, 이사부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연표와 잡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전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실록이죠. 실록.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런 자료, 왕이 죽고 나서 그 해당되는 왕의 실록이 편찬됐는데 그때 이제 실록을 막 쓸 때 썼던 자료가 이런 자료들입니다. 사감들이 쓴 자료들을 모으고 막 다 모은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한 거.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이거는. 동명왕편입니다. 이거도 고려 후기 때 쓰여진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당군 조선으로 삼았다. 삼국사기는 당군 신화가 없다니까요. 당군 신화가 처음으로 들어간 역사책은 일연의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삐리리 교세를 확장한 해월 최시영 선생님입니다.
사실 최시영이라는 이름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몰랐더라도 결정적인 힌트가 교조가 누굽니까? 최재우입니다. 최재우가 창시했던 종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동학입니다. 동학이고요. 그리고 2대 교주가 누구냐면 최시영 선생님이죠. 최시영 선생님이 동학을 크게 교세를 확장시키고 3대 교주가 바로 3.1운동 때 크게 활약했던 손병희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학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넘어가 볼게요. 보시게 되면 최시영 선생님이 동학을 널리 확산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 뭐가 있냐면 이 동경대전이에요. 바로 정답이 있네요. 동경대전이 뭐냐면 오늘날의 기독교로 보시게 되면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교회를 갈 때 성경책은 꼭 가지고 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성경책에 해당되는 게 바로 동경대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시게 되면 찬송가를 불러요. 그 찬송가에 해당되는 게 동학에서는 가사집, 노래집이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용담유사입니다. 이거를 집필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2대 교주였던 최시영입니다. 그리고 동학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는 꼭 알아야 되겠죠. 바로 핵심 사상입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 사상입니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왕도 하늘, 노비도 하늘, 사가장수도 하늘, 생선장수도 하늘, 다 하늘.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갔죠. 그래서 1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혹세무민의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을 혼란시켰다는 이유로요. 민들을 유혹시키고. 이 인내천에는 인간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이 유행했던 건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때, 세조 정치기 때. 삶이 너무너무 힘든 민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종교에 기대면서 동학이 빵 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항일 무장단체인 중강단을 결성했대요. 중강단. 요거는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 대종교. 나철이 이걸 창시를 했고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1년 전에 창시를 했고 1909년에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 뺏기자 나철을 비롯한 단원들이 전부 다 북간도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북간도에서 독립군을 만들죠. 그게 바로 중강단이고 이 중강단이 나중에 확대 개편되는 게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활약하는 군대,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군정서군으로 개편된다라는 거. 3번에 박준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펼쳤대요. 요거는 원불교를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고요.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이거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또 교육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의료시설을 의료 정책도 펼치기도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을 보급하는 건데 이거는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의 조약을 통해서 포교가 허용되었다. 이것도 천주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학과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1번밖에 없다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대요. 일본의 공사가요. 그러자 참혹한 빈곤에 빠지게 될 거고 막 얘기 나옵니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지금 일본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먹기 전에 국권 피탈을 하기 전에 항무지 개강권이라는 거를 요구를 해요. 뭔 소리냐? 일본이 먹말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야, 조선아, 그거 아니. 니들 너무 빈 땅이 많더라. 안 쓰는 황무지가 너무 많더라. 그거 우리가 개간할게.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그리고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땅은 우리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짓거립니다. 이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서울 강남에 어머나 강남이 이렇게 빈 황무지가 있네. 내가 여기다가 사과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 사과가 막 자랐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황무지를 내가 사과 땅으로 만들었어. 이건 오늘부터 동진이 땅. 제정신이 아니죠. 끌려가야 됩니다. 아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농강회사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헛짓거리 하지 마라. 우리가 경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한회라는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결국엔 성공을 거둡니다. 일본이 황무지 개강권을 결국에는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관련된 걸 찾게 되면요. 일단 정답은 여기 바로 있네요. 보안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거는 독립문의 건립 과정은 이거는 누굽니까? 필립 제이슨.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협회. 독립협회에서 우리의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립문 건립했었죠. 그리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었고 원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허니, 육조, 반포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일통상장정의 조항을 검토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최초의 근대조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요. 해당되는 나라에게 최대한 혜택을 베푸고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진이랑 여러분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동진이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과 동진이 친구가 또 여러분들이 조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동진이 친구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동진이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광산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동진이 친구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얘기할 거 필요도 없이 그 최혜국 대우 조항이 발동되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동진이가 가져간 광산을 그냥 자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진이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진이 친구가 새롭게 나무를 가져간다, 산을 가져갔다 했을 때 저는 산을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다 보니 다른 나라와의 대결 구도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고 줄게. 나 좀 달라. 넣게끔 해달라.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대신에 니들 우리가 가지고 오는 물건에 관세, 세금을 때릴 수 있게끔 해줄게. 그리고 또 니들 쌀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 그때도 우리 일본에서 쌀을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힘들었지. 그럴 때는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를 하면은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명령인 방공령을 때릴 수 있게 해줄게. 대신에 최혜국 대우 조항을 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 조항을 주는 대신에 관세와 방공령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얻고 그러면서 이때 체결됐던 내용이 바로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에 끼친 영향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식민지배 들어가기 전에 바꿀 수 있는 걸 좀 뜯어 고치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입니다. 조선의 돈을 싹 다 일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도를 하냐면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라는 쓰레기 같은 일본이 주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돈을 싹 다 이제 일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화폐의 퀄리티, 화폐 질이 정말 허접하거나 아니면 좀 질이 좋지 않은 거는 아예 바꿔주질 않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전체 화폐의 40%를 최저 등급을 때리면서 돈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여러분들은 가진 재산의 40%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상인들 망하겠죠.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선은행 돈이 40%가 줄어든다니까요. 다 파산을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가 있는데요. 요거는 황제가 있는 나라에 있는 중앙에 있던 총상회. 상인들이 모여서 외국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 만든 단체 조직입니다. 황무지 개강권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금일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글을 보내서 말했대요. 정부의 변란이 자주 나고 각처에 도적들이 일어나고 대군주 폐하께서는 외국 공간에 하천에서 황공하실 기약도 없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 인민을 어지럽게 함으로 고로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에 올라와 군권을 지키고 대군주 폐하를 항공하시게끔 하려고 한다. 이게 뭘까요? 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이 뭡니까?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미 바로 조선의 공모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죽는 사건이죠. 조선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니까 일본이 그거를 못 보고 무리수를 던집니다. 그게 을미사변이죠. 어쨌든 을미사변의 결과 일본이 다시 조선 내에서의 주도권을 틀어줘요.
그러면서 일본이 강압적으로 펼쳤던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특히 이 을미개혁 안에서 오늘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단발령입니다. 을미개혁에 대표적으로 어떤 개혁이 들어가냐면 단발령이 들어가요. 남자는 머리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 전원 원형 탈모 걸리면 끝입니다. 은퇴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것처럼 단발령. 이게 핵심인데요. 자, 그러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아름다울 을미의병입니다. 이 을미의병이 왜 일어났냐? 어디 감히 조선의 국모를 죽이는데 어디 일본 나부랭이가 부모님이 줄여주신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리고 이 을미의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고종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모든 걸 파토내고 아간파천을 일으킵니다. 아간파천. 이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가면서 을미개혁이 스톱이 나고요. 그러면서 단발령도 끝이 납니다. 그러자 고종 황제가 편지를 쓰죠. 의병들아, 니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런다고 죽은 내 와이프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나 파천, 나 러시아 외국 대사관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일본이 주도했던 을미개혁은 올 스톱, 중단됐어. 단발령도 끝났어. 니들 이제 머리털 안 잘라도 돼. 니들 고생했어. 이제 해산해. 아하! 그러면서 고종의 공고조칙으로 인해서 해산을 하는 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러면 이 을미의병의 배경이니까 을미사변이나 을미개혁이 정답이 되겠죠. 뭘까요? 바로 보이네요. 1번이죠.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또는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정답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돼서 일어났던 거는 을미의병이 아니라 을사의병이죠. 이거는. 그리고 3번에 보시게 되면 용암포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일본이요. 대한제국을 놓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저기 북쪽 지역의 용암포를 빌려 쓰겠다라면서 빌려가요. 그러자 일본이 요거 러시아가 저거 빌려간 후에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때린다. 기습공격, 선제공격을 시작하면서 터지는 게 바로 러일전쟁이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고종 황제가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거 억울하다.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쉐끼들이 찍은 거다. 이 억울함을 알리고 강대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헤이그 특사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거는 정미조약 또는 정미칠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미의 조약이 체결되면서 부속각서의 내용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죠. 이때 해산당한 군대들이 나 집으로 간다가 아니라 전부 다 의병에 합류를 하잖아요. 그게 3기 의병이었던 정말 미친 듯이 싸웠던 정미의병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고요.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원수부 관제래요. 대황제 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람하고 육해군을 통솔한대요.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하고 원수부를 설치한대요. 끝났죠. 이건 뭐예요? 고종 황제가 펼쳤던 광무개혁입니다. 고종 황제는요. 독립협회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성 루머가 퍼지죠. 어떤 루머? 독립협회가 사실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로 가려고 한다. 분노 폭발했던 고종은 독립협회를 회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다 필요 없다. 황제가 강한 게 최고다. 라면서 펼쳤던 게 바로 광무개혁이죠. 이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원수부 관제가 반포가 됐던 건데 광무개혁은 뭐를 강화시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혁이고요. 또 컨셉은 구본신창 컨셉입니다. 옛날 거를 근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옛날 거, 우리 정신 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문물을 참고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면 이 9번 컨셉에 가장 적합한 게 바로 이거죠. 원수부 설치입니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원수부를 설치한 후에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대한제국, 조선 내에 있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은 고종 황제가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황제군 강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이후에 보시면 정답 바로 나네요. 직이암. 이제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컨셉으로 어떤 거라냐면 직계암문을 설치를 해요. 땅지, 땅 계약서를 만드는 곳입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전문 토지 측량 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땅을 정확하게 측량한 후에 정확하게 지계, 땅 소유권을 밝혀낸 후에 지계를 발급합니다. 이게 직계암문 설치고요.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가 창설하였다. 군국기무처 같은 경우는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었던 기구죠. 1차 동원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요,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한 후에 교정청을 폐지하고 만든 게 군국기무처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압박 속에 진행됐던 게 바로 1차 갑오개혁이고 그걸 주도했던 기구가 바로 군국기무처죠. 그 다음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때 훈련당함이 만들어진 이후에 4개의 군대가 만들어지면 총 5군영이 됩니다. 이 5군영이 고종 때,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면서 통리기만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신식 군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5군영이 3개가 사라집니다. 딱 2개만 남아요. 이게 90군대죠. 이영으로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관제 반포가 아니라 고종 황제 되기 전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 이영과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을 차별하면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 다음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1895년에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이것도 황제가 되기 직전의 스토리입니다. 고종 황제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근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지 그 선생님이 학생을 만들어내고 길러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게 한성사범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건양이라는 연호가 사용되었다. 이거는 을미개혁이에요.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태양력이죠. 태양력.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바로 죽은 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태양력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양력, 음력. 우리가 우리의 날짜대로 진행되고 있던 거를 서양의 날짜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갑자기 어느 날에 뜬금없이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설, 양력설 이렇게 음력생이 나오는 게 그때부터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어쨌든 양력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양력에 맞춰서 새롭게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의미로서 건양이란 연호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을미개혁대죠. 광무개혁 전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쥐청청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대독립당을 조직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딩차오의 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았대요. 그리고 딩차오, 중국의 군대와 함께 일본 측 기관을 파괴하고 일본 요인을 암살했대요. 이거 뭐예요? 바로 한중연합작전에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죠. 자, 1931년도에 일본이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중국도 우리처럼 일본에게 땅을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만주 독립군들아, 나도 일본에게 땅을 뺏겼죠. 우리 같이 싸우자. 오케이, 콜. 그러면서 둘 사이에 벌어졌던 게 뭐냐면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반의 트렌드는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이때 어디서? 바로 이 서간도 지역이 있고요. 여기 북간도 지역이 있는데 북간도 지역에서 맹활약했던 군대가 바로 지청청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 예하의 군대였고요. 이 군대를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지청 장군이 우리 한국은 독립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자 중국의 호로 새끼가 니들은 독립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꼬방식에도 이들이 대전사 꼴까닥 죽어버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청천 장군이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해서 대전자령 전투와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1번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할 때요. 청산리 대첩은 1920년대 초반의 스토리고 30년대 초반의 스토리잖아요. 완전 틀립니다. 그리고 청산리에서 이걸 격파했던 대표적인 국내는 뭐가 있냐면 중강단이 확대 개편됐던 북로 군정서,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군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껐던 대한독립군도 활약을 합니다. 관련 없고요. 미군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되기 5년 전 충칭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면서 또 군대를 만드는데요. 이때 광복됐던 그 해에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죠. 미국과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이글 프로젝트, 독수리 작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했던 거는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이죠. 그 다음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 다음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이거는 의열단을 이끌었던 의열단체였던 의열단. 그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친일파나 일본인 또는 일본 식민 통치기구를 부셔도 달라지는 건 없고 의열단 단어만 아야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군대, 제대로 된 단체를 만들고 싶다라면서 꿈을 키워가는데요. 그 꿈을 이룬 게 바로 1935년에 민족혁명당,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고요. 그리고 중일전쟁이 1937년에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1938년에 우한 항코우에서 드디어 두 번째 꿈을 이룹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 만리장성 안에 들어와서 중국 본토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던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해서 봉오동 전투 승리했던 거는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네요. 37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정책인데요. 첫 줄에서 바로 아셔야죠.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의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거는 회사령인데 회사령 안에서도 허가제입니다. 일본은 외우기도 딱 좋게끔 딱 1910년에 우리나라를 뺐죠. 그리고 우리는 1945년에 광복을 합니다.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일본은 10년 단위로 식민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데 나라를 뺏자마자 바로 들어갔던 일본의 식민 통치를 우리는 1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1910년대 1기 때 컨셉을 우리는 무단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시는 광복이나 독립을 못하게끔 무식하게 짓밟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무식하게 두드려패는 통치가 바로 이 무단 통치인데 경제 부분에서는 숨쉴 공간도 안 줍니다. 어떻게? 회사령이 대표적이에요. 뭐냐면 허가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진이가 신발 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발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조선 총독부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해준다 안 해준다?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 더 이상 조선 내에서는 조선인이 만든 신발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일본인 신발 독점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오는 신발을 울며 겨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걸 아는 일본이 거기에 세금을 엄청 때려요. 가격이 엄청 비싸겠죠. 일본은 마진율이 엄청나겠죠. 이때 엄청나게 번 돈을 싹 다 식민지 통치 운영 자금으로 씁니다. 이게 1기 때 또 경제의 컨셉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1기 때 내용을 찾으면 돼요. 가볼게요. 첫 번째, 신문지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일본의 이런 나라를 뺏어가는 과정들을 신문 언론사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폭발했던 일본이 결국 신문지법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뺏기 한 3년 전에 때리면서 1907년에 때립니다. 그러면서 신문지법이 제정되면서
신문이 전부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고 미스야 협정이 있는데요. 이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는 1925년의 스토리입니다. 1910년대가 아니에요. 미스야 협정은 어떤 거냐면 만주의 독립군들이 워낙 많으니까 일본 애들이 중국의 독립 깡패들을 돈 주고 매수합니다. 야, 니들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조선인 독립군이 있을 거야. 잡아줘. 돈 줄게. 아,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3번이네요. 토지 조사 사업이 1910년대 대표적인 일본의 경제 수탈 정책입니다. 땅을 한마디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땅을 다 조사를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려서 정확하게 땅 주인을 가리고 또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게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땅을 엄청나게 뺐습니다. 우리나라 땅의 한 40%를 뺏어요. 뭐 어떡해. 자, 여러분들 가진 땅이 있다. 그러면 일본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절차가 더럽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아요. 절차대로 하지 못했다? 땅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땅의 주인이 모호한 거, 국가 소유의 땅, 나라가 망했잖아요. 주인이 없죠. 싹 다 가져갑니다. 그게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그러면 이때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또 식민지 통치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대요. 경성제국대학 같은 경우는 1920년대입니다. 20년대예요. 3.1운동 이후에 일본이 식민 통치 컨셉을 바꾸죠. 우쭈쭈 달래주는 문화 통치. 아하, 두드려 패서만큼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니들 좀 풀어줄게. 니들 대학교 만들고 싶으면 대학교 만들어라고 하자 대학교를 진짜 만들려고 하죠. 그걸 방해하고 필요 없는 얘기하지라면서 자기들이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여기는 일본인을 위한 대학이었고 소수의 한국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소수의 한국인들은 졸업하면 싹 다 친일파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국령인데 요거는 1941년도에 시행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미리 잡아들이는 거예요. 동진이 너는 독립운동가의 얼굴이야. 이리 와. 잡아가는 겁니다.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할 것 같은 이런 염두에 좀 신경 쓰는 사람은 싹 다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일본이 전쟁에 미쳐가는 시기죠. 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41년도에 태평전쟁. 전쟁 스케일이 자꾸 커지고 있으니까 내부를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정책들이 또 시행됐던 거예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박상진 끝났습니다. 여기서 알아야죠.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을 명분으로 삐리리를 조직했대요.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해서 자산가에게 공걸로 돈을 받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입해서 교사를 지신해서 자금을 강취하고 살아도록 하기도 했대요. 독립자금을 획득하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일까요? 자, 1910년대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인데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밀 결사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전라도 쪽에서는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여기 있는 이 박상진이요. 대한강복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이 독립의군부와 대한강복회의 공통점은 1910년대에 조직됐던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근데 국권을 회복하고 나서 만들어질 나라에 대한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여기 있던 임병찬이 만든 독립의군부는 만약에 광복을 하면 다시 황제가 있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거를 복벽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박상진과 대한강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황제는 필요가 없다. 광복되면 민의 마음을 받은 또 민의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가 된 대통령제도 공화주의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화주의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을 쭉 보시게 되면 1번에 중일전쟁 발발 직후 37년이잖아요. 중일전쟁은 지금 1910년대 국내의 비밀결사 조직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건 좀 어렵게 나오긴 했네요. 보시게 되면 대한강복회가 앞에 봤던 것처럼 막 독일 자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군사적인 활동으로까지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단 앞에 걸 좀 몰랐더라도 일단 비밀결사라는 키워드가 또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이걸 운영할 때도 기여했던 인물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 장군입니다. 김자진 장군도 여기에 소속돼서 처음에 활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몰랐더라도 보세요. 파리 강화의 대표를 파견했대요. 이거는 김규식이잖아요. 김규식이고 신앙청년단이 파견을 했다가 이후에 이 신앙청년단 멤버들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면서 이 김규식은 처음에는 신앙청년단으로 파견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됐던 거는 신간회죠. 신간회. 죄송합니다. 신간회가 아니라 신민회죠. 신민회. 신민회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일본이 사건을 조작하잖아요.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 이 안명근이 독립운동을 시도를 했는데 이때 함께 하려고 했던 애들이 전부 다 신민회 멤버더라. 그러면서 신민회 핵심 멤버를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신민회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1년 후였던 1911년에 와해됐고요. 이 백오인 사건으로. 그 다음 만민공동회, 만명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어서 러시아 당장 너희 나라로 꺼져라. 어디 감히 우리의 부산의 섬을 니들 멋대로 빌리려고 하는데 저령도조차 저지. 어디 러시아 니들이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러은행 폐쇄. 어디 니들이 우리한테 고문을 파견해서 간섭하려고 하는데 고문철수 이끌어냈던 이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거죠. 이것도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소고법으로 제거해도 남는 건 2번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비밀결사라는 걸 딱 알았더라면 바로 일단 접근 또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밑줄근 시위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오늘 1일 새벽 경성에서 조선 독립에 관한 선언서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종교계 단체 인사들의 서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학생들과 비밀리에 연락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떻게 시내에서 행진을 하고 시위 행동을 했고 각 장소에서 한국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예요?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죠. 3.1운동은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소련 레닌의 약소국 지원, 그 다음에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 같은 거에 자극을 받아서 진행이 된 게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배경을 물어보고 있네요. 배경이니까 배경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이 배경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일단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윌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소국은 그 민족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스스로 이제 운명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독립할 때가 왔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소련의 레닌이 약소국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약한 나라인데 소련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야? 때가 왔다. 3.1운동이 전개되는 거고요. 또 일본 도쿄에서는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도쿄에 있던 어린 학생들이 일본의 수도, 일본의 심장 한복판 도쿄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민족 대표자들이 저 어린 학생들도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라면서 3.1운동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또 중국 만주에서는 무오 독립선언이라는 게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쳐지면서 3.1운동이 준비가 됐던 거고요. 또 배경 중에 국내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단 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불만 저항, 그리고 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고종 황제가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일본이 준 독약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독살설 루머가 돌아요. 그러면서 지방 곳곳에서 고종 황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상병을 합니다. 그때 맞춰서 일으킨 게 바로 또 3.1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1운동의 배경은 이거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보시면 5번이네요.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문,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5번이고 간도 참변으로 민간이 약살되었다. 이거는 1920년대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이 다 패하자 분노 폭발했던 일본이 만주 지역에 있던 조선인들, 조선인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다 학살하고 죽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요거도 1920년대 스토리예요.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집니다. 3.1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임시정부예요. 근데 임시정부가 초기 활동을 하다가 내부 분열에 빠지자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그게 국민대표회의고요. 그 다음 언론사의 주도로 분하롯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31년입니다. 동아일보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요. 분하로드, 러시아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민중소구로입니다. 문맹 퇴치운동.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잘하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깨우치게끔 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요거는 1927년입니다. 보시면 노동자와 농민들이 원래는 힘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투쟁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너무 가혹한 저임금 또는 농민들은 일본의 너무 가혹한 수탈 이런 것들에 맞서서. 근데 둘이 완전히 좀 결이 다르긴 하잖아요. 노동자와 농민은 삶도 다를 뿐더러 서로 주장하는 게 내용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 따로 분리를 해서 각각 단체를 만듭니다. 요거는 20년대 스토리예요. 그래서 정답은 결국 5번이다라는 거. 40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문학으로 보는 한국사. 네. 사실 이거를 좀 할 때마다 저는 약간 한국사 강사보다는 왠지 모르게 자꾸 문학 강사가 된 것 같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고장 7호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을 주저리 열고 막 나옵니다. 가인물 누굽니까? 청포도를 쓴 사람. 네, 여기 보시면 이 포도를 따먹으면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 네, 쭉 나옵니다. 이거는 이 시는 독립운동가이자 문학가인 청포도죠. 그래서 이 시를 비롯해서 다양한 작품에서 식민지 현실에 맞서 꺼지지 않는 민족의식을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본명은 이원록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폭탄오유도 연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국에는 광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죠. 네.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육사죠. 이육사. 광야, 절정을 또 쓰기도 했었던. 그래서 이 육사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볼까요? 보시게 되면 이번에 여기네요. 광야, 절정 등의 저항시를 발표하였다. 그래서 제가 쓴 인문학 서적 책들 중에 한 개가 임시정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요원들을 모아서 쓴 인물책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지금 기획 단계긴 해요. 기획 단계긴 한데 팬으로서 독립운동하는 인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저항시를 쓰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이런 분들을 또 모아서 한번 책을 쓰려고 하기도 합니다. 준비 중에 있긴 해요. 기획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책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추천을 또 해드릴 것 같긴 하지만 또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내 책 내가 읽어주는 남자. 네, 그때 아마 책을 나중에 출간하게 되면 그때 또 다루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정답은 2번이고요. 1번에 소설의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했대요. 요거는 시문입니다. 시문 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육사나 시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10번 치면 한 번 나올까 말까긴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조명화입니다. 이 조명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답 선지로 활용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만들었다. 이거는 조소왕 선생님입니다. 조소왕 선생님은 삼균주의, 적어도 광복된 나라에서는 3가지만큼은 민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겠다. 정치, 그리고 경제, 끝으로 교육.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만든 게 조소왕이고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운동, 조선 내부에서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실학이다. 그러면서 정약용 선생님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거는 안재홍 선생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도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이중교 폭탄 사건의 주역은 삐리리 김지섭입니다. 그러면 이 김지섭이라는 인물이 좀 생소할 수는 있긴 하지만 쭉 내려가시면요. 일단 쭉 보시면 폭탄을 투척했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폭탄을 투척했다. 그러면 가운데 봉봉듀오 선생님, 이봉창, 윤봉길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누군가가 던졌다라고 하면은 강의규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거의 다 의열단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 힌트. 다의 단장 김원봉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의열단이죠. 의열단. 의열단은 3.1운동을 계기로 결성된 비밀단체입니다. 의열단체죠. 더 이상 만세만으론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이제 총칼을 들고 싸울 때가 왔다라는 의열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어떤 목표입니까?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본인 고위 관리를 처단하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통치 기구를 없애고자 했던 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났던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죠.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정답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을 했대요. 이거는 한인애국단이죠. 김구는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임시정부 이하의 비밀 의열단체 조직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단원으로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시면 비밀 행정조직인 영통제를 운영했대요. 연락하고 통한다라는 영통제. 이거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스토리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위치는 상하이에 있고 우리가 조국 독립 광복을 해야 되는 곳은 한반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멉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비밀 연락 조직망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연통제였고요. 그 다음 3번이 정답이네요. 의열단은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4번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요거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신민회는 나라를 뺏기기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향후 일본과의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력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자라는 컨셉으로 계획으로 서감도 지역에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이 신흥강습소가 확대 개편된 게 신흥무관학교고요. 실제로 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던 2,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싹 다 독립군이 되죠. 그 다음 5번에 조선총독부의 국권반환서,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이게 바로 임병찬 선생님이 1910년도에 전라도에 조직을 했었던 비밀결사단체 1910년대. 우리 앞에서 박상진 선생님이 대한강복회를 받더라면 전라도의 독립의금부를 받잖아요. 이 독립의금부는 이런 국권반환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고요. 일본의 도쿄 천황에 제출하죠. 그러자 이런 단체가 있는 걸 알게 된 일본이 바로 탄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보시면 2천만 피압방 민중제군이요 막 나옵니다. 그러자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빈사에 중상을 입었대요. 고뇌하는 청년 학생 200명은 불법으로 철장 속에 막 갇혀있대요. 그러면서 광주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피눈물로 시위 대결에 나갔대요. 치안유지법 철폐라 그 다음에 총도포갑 정치 절대 반대 이런 내용 들어갑니다. 이거 뭐예요? 광주에 있었던 학생 항일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1929년도에 있었던 스토리죠. 큰 틀에서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배경은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대한 차별 교육의 큰 틀에서의 배경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나라 여학생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일본 남학생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걸 본 우리나라 남학생이 일본 학생을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지죠. 이 싸움에 일본 경찰이 개입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우리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광주 일대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직접적인 배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저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만세운동을 펼치는데 우리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라면서 1927년도에 조직이 되었던 좌우합작단체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들의 억울함을 전국에 알리고 광주 일대에서의 항일운동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항일운동으로 나아가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난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정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보시면 4번. 신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1번에 순종의 장례식, 고종 황제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바로 3.1운동이고요. 고종 황제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죽습니다. 사망을 해요. 이때 또 독살설 루머가 돌아요. 그러면서 순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준비됐던 게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이 60만세 운동의 결과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이 함께 하다 보니 너 괜찮네,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야, 우리 힘을 모아보자 라면서 그 다음에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좌우합작단체. 그 다음에 이번에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바로 3.1운동이죠. 우리 앞에서 3.1운동이 단독 출제가 될 때 3.1운동의 배경을 물어봤잖아요. 원래는 배경보다는 결과 영향을 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3.1운동 던져놓고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결과 영향했을 때 정답으로 잘 들어가는 게 바로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3.1운동은 리더가 부재했던 거예요. 지도자층이. 3.1운동이 터지면서 종교계 단체 지도자들이 싹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나다 보니까 약간 조직력이 떨어지고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이때 제대로 된 정부나 제대로 된 조직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했을 텐데라는 아쉬움 속에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일본은 만세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라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식민 통치가 바뀌게 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잘 되는 거예요. 3.1운동 문제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우리의 3.1운동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영국이래요. 인도에서는 영국에 반대했던 반영투쟁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 조선 사람 조선것.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물건을 써야 쫑? 이게 뭐예요? 1920년대에 있었던 조선 물건을 쓰자라는 물산장려운동입니다. 그 다음 5번에 일본, 프랑스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대요. 이거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원산에서 일본인 감독 간의 가혹한 수탈. 이거에 결국 노동자 들고 일합니다. 그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인데요.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1929년도에 일어나고요. 이때 일어나면서 일본, 프랑스, 중국 각지의 노동자들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요. 격려 전문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일단 보시면 일제는 조선 민사령을 개정해서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했대요. 이렇게 개정한 이후에 일본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요? 라는 겁니다. 끝났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창씨개명. 창씨개명입니다. 일본식으로 무조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은동신을 이제 나카타 은, 미우라 은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1910년에 우리나라를 뺏고 나서 1945년에 광복하기까지 35년의 기간 동안 10년 단위로 식민 통치 스타일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기가 무식하게 두드러패는 무단 통치, 2기가 3.1운동 이후에 두드러패서 단계가 있구나, 우쭈쭈 달래주는 문화 통치, 그리고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광복되기 직전까지 했던 게 바로 3기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10년을 두드려 패고 10년을 우쭈쭈 달래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신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이 시기 때 전쟁이 미쳐가잖아요. 1931년도에 만주사변, 37년도에 중일전쟁, 1941년도에 태평양전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 스케일이 자꾸 커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식민지였던 조선으로부터 수탈해가는 강도는 더욱더 커지겠죠. 근데 문제는 전쟁에 데려가려면 수십 년을 괴롭혔잖아요. 정신을 개조시켜야 됩니다. 그거 아니? 이 전쟁은 우리 일본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전쟁이기도 해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민족 말살 통치 플러스 황국 신민화 정책. 너희는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다. 그거 아니? 너희와 우리는 한 몸이다. 내선일체. 그리고 너희와 우리는 조상에 같더라. 일성동조론 같은 멍멍이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3기 때 이 시기다라는 거. 그리고 민족의 정신을 지워버리는 일환으로 창씨개명. 너희도 이제 일본 사람이야. 우리가 하는 전쟁 그러니까 니들 전쟁이기도 해. 창씨개명.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볼게요. 통감부를 설치했대요. 이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을사늑약은 여러분들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의 스토리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식민지배로 들어가자마자 통감부가 바로 없어지고 바로 만들어진 게 조선을 총감독하는 총독부입니다. 이거는 통치하고 감독하는. 그 다음 조선 태영령 같은 경우는 1910년대 1기죠. 1기. 두드려 패는 정책, 태영령, 조선 애들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경찰은 조선인이 물건 훔쳤다 또는 길 가다가 일본을 욕했다. 길 가다가 보니 여기 집 앞에 너무 더럽다. 그러면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임의로. 조선 태영령. 헌병경찰제, 이것도 일기죠. 헌병. 경찰이 헌병 군인이란 소리입니다. 이거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군대 다루듯이 조선 사람들을 군인 다루듯이 다루겠다라는 거다라는 거. 일기고 정답은 4번이네요. 여자 정신 근로령이 있는데 이게 광복되기 바로 직전에 발표를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여자들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여자 정신 근로령이고요. 이때 일본은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그 다음에 1938년에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한다라는 국가총동원령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는데 대표적으로 쌀 공출제도, 그 다음 쌀 미곡제도, 쌀 배급제, 식량 배급제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수탈한다고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인적 자원은 이렇게 여자 정신 근로령,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 또 젊은 학생들을 학도병 제도를 통해서 최전방 전선에 보내서 총알바지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중일전쟁 터지고 난 이후의 스토리다라는 거. 5번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요.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3년 전에 어차피 우리나라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먹기 전에 세팅하는 과정 속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땅을 척척척 먹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뺏은 땅을 전부 다 여기 회사에 넘기면 여기 회사가 그거를 헐값에 일본인에게 갖다 팔기도 하고요. 처분을 했다라는 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인물 문제인데 항복 전에 엔도 등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삐리리와 논의를 했대요. 근데 이 삐리리는 조선 총독부가 생각했던 바와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쭉 보시면은 보세요. 일본 연해 뜻은 연합군 열대가 직서를 유지하기 편한 위원회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실질적인 정부를 여길 수 있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운형 선생님이죠. 여운형 선생님. 자,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가 광복되기 바로 직전에 국내에서 하나의 단체 조직을 만듭니다. 좌우합작단체로요. 중국에서는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북쪽에는 예난 지역에 조선독립동맹이 있었다면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든 조선건국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을 하자마자 이 조선건국동맹은 확대 개편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게 돼요. 줄여서 이거를 건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준이는 정말 큰 역할을 해요.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왜? 무정부 상태잖아요. 정부가 없잖아요. 이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갈 수 있는 거를 막았던 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이때 보시면 엔도 등과 합의를 해요. 이때 일본은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요? 광복되고 나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안전하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딜을 합니다. 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석 달치의 식량을 줄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옥소에 수감한 거 니들 다 알아서 해. 그리고 니들이 뭐라도 우리 개입하지 않겠다. 대신에 우리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런 딜을 합니다. 그걸 했던 게 건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준이 같은 경우는 곳곳에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치안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운형의 이런 역할이 있던 거고, 근데 일단은 지금 여운형의 또 활동을 물어보고 또 여운형에 대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에 샌프란시스코의 흥사단을 결성했대요. 미국에서 활동했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흥사단을 만든 건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돼서 옥고를 치렀대요. 조선 어학회가 뭐예요? 우리의 한글 연구. 그래서 특히 한글 연구의 끝판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리고 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라든지 또 맞춤법 표기법 통일안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바로 조선어학회. 그렇지만 일본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해체됐다라는 거. 이때 옥고를 치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 이윤재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3번을 보시게 되면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대요. 누굽니까? 정답이죠. 자, 보시게 되면 여운형 선생님은 좌파입니다. 근데 중도 좌파예요. 극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 좌파이기 때문에 중도 우파를 부를 수가 있는 거고 하나의 좌우합작 단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광복된 이후에 국내에서는 좌우 대립의 격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이러다간 남과 북이 진짜 분단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 이걸 극복해보자라면서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주도해서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했고 그 운동의 일환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됐고 여기서 좌우합작 실론칙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좌익과 우익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혼란 속에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운형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운형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뭐냐면 반민특위 이거는 광복되고 나서 드디어 3년 만에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 친일파 쥐새끼들 다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앞에 봤던 여운형 선생님은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다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이걸 못 보고 돌아가시는 거고. 그 다음 미국에서 귀국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끌었다. 이거는 이승만이죠. 이미 국익한 게 아니라 여운형 선생님은 국내에서 조선건국동맹 건준이를 만들고 활동하고 계셨잖아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대동강철교, 유엔군이 중국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 철교를 파괴했대요. 전쟁의 참혹함이 느껴진대요. 이거는 뭐냐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딱 봐도 6.25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지금 철교고요. 그 다음에 가전쟁 중인데, 자, 6.25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1945년도에 광복을 맞이했고 3년의 시간이 걸려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딱 외우기 좋게끔 딱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 1번에 기억에 에치슨 라인이 발표됐대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6.25 전쟁 중에 하나의 기점을 하나 던져놓고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가장 잘 나오는 패턴이 인천 상륙작전 나오고 그 이후의 내용 찾는 거 또는
중공군 참전 이후에 그 내용 이후의 내용을 찾는 거 이런 형태인데 그때 가장 어쨌든 오답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H9 발표죠. 왜? 이거는 6.25 전쟁의 배경이잖아요. 전쟁의 배경입니다. 전쟁의 배경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죠. 전쟁 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H9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이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라인을 끌 거다. H3이라는 국무장관이요. 라인을 끄었는데 이 라인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미국이 개입을 하지만 이 라인 밖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미국은 1도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네.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도 되겠네. 라면서 일으킨 게 6.25 전쟁이죠. 여러 배경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왜? 만약에 여기 앞에 중국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 이후라고 했을 때는 인천 상륙작전이 중국군 참전 전의 스토리니까 오답이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전쟁 중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게 되면 부산의 발췌 개헌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1952년의 스토리예요. 6.25 전쟁이 3년 동안 치러집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인데 이 전쟁 도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간선제였던 거를 원래는 처음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던 거예요. 근데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쪽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승만 반대쪽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지는 거죠. 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 반대쪽 사람이니까. 그래서 헌법을 뜯어 고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로. 이게 부산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직선제를 통해서 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왜? 전쟁 도중에 국민들의 심리가 대통령 바꾸면 좀 불안한데? 일단은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심리도 작용을 하고 지방에서는 이승만의 잘못된 정책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정보가 느리니까 이때는. 그래서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어쨌든 닉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 리을인데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된 건 이거 언제예요 여러분들? 광복된 직후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고 나서 1945년 12월에 넉 달 뒤에 모스크바에서 초강대국 일단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미국, 소련, 그리고 영국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해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첫 번째, 빨리 한국 한반도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자. 정부를 만들려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5년 안에는 만들겠지. 그러면 최대 5년 동안은 우리가 그동안 정부 만들기 전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면서 신탁통치 내용에 합의를 하죠. 이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좌우익 대립이 격화가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어쨌든 이거는 전쟁 전의 스토리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다라는 거.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래요. 이게 뭐예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정책 중에 하나죠. 1968년에 만들기 시작을 해서 1970년에 완공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을 성공적으로 마치죠. 근데 평생 1차 경제개발 때 컨셉이 뭐냐면 경공업, 가벼운 걸 만드는 거, 신발, 가발 이런 걸 만드는 건데 평생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중공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들고 더 크게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위한 세팅이 필요한데 일단 국내 물류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포항제철도 이 시기 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박정희 정부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때 경제 상황을 찾으면 되는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 2차 경제개발 5개년이 추진되었다. 2차 경제개발 5개년은 언제냐면 1967년부터 해서 1971년까지 진행된 거예요. 딱 여기 사이죠, 지금. 그리고 미국의 경제 원조로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슈퍼 거렁뱅이 나라입니다. 그때 미국이 지원을 해줘요. 뭐?
세 가지 하얀 거. 먹고 싸고 입을 수 있는 건 지원해 줍니다. 먹는 거 뭐 미국의 주식이었던 밀. 그리고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은 뭘 뿌려줘야 됩니까? 설탕. 또 설탕을. 그리고 입을 수 있는 면화, 옷감을. 세 가지가 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하얀 게 발달했다 그래서 300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다음 기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설립되었다. 심화에서는 자주 나오는 선지죠. 요거는 미군정입니다.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남한 같은 경우는 미군정, 미국의 군인들이 대신 관리를 하고 맡고 있잖아요. 이때 일본이 자기네 건물 만든 거 있으면, 한국이 만든 게 있으면 그거 버리고 갔잖아요. 그게 지금 주인이 없잖아요.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한공사를 만들었고, 우리가 3년 후에, 광복 이후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거는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됐대요. 이거는 김영삼 때 있었던 일이죠.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는 그 앞의 시기가 군인들 3명이 정치를 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러면서 썩어 문드러진 부분이 너무 많다. 기습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해서 검은 돈을 다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행 가면은 은행 업무는 본인 직접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리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때 확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됐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예요. 제가 개념 강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두환 정부 때 3조 호황이 옵니다. 저금리, 은행 이자가 낮아요. 돈 빌리기 좋습니다. 저달러, 달러가 똥값이에요. 돈 빌리기 좋습니다. 외국에서. 저유가, 기름과 또 똥값입니다. 기름도 똥값이니까 어떻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이때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드디어 최저임금을 주는 걸 딱 세팅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전두환 정부.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건데요. 보시면 정부는 최근에 겪고 있는 금융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통화기금의 IMF 얘기 났습니다.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걸 요청했대요. IMF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IMF로부터 돈을 빌렸고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던 거는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김영삼 정부 임기 말년에 슬픈 럭키 세븐 1997년에 IMF 사태를 맞이합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큰 틀에서 배경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이때 김영삼 정부 때요. 우리는 OECD에 가입을 합니다. 잘 나가는 경제 모임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좀 이르다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외국에게 자유롭게 무역의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대신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유치하기도 참 좋고요. 기업을 유치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막 사업을 막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치자 돈을 빌려줬던 애들이 돈을 다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갚는 일이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IMF 사태. 그리고 이 IMF가 터진 상태에서 이걸 누가 봤냐면 김대중 정부가 봤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요.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국민적인 차원에서 전개됐던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IMF를 조기 극복하게 되죠. 그러면 연표에서 고르는 거니까 일단 연표를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보세요.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 노라고 하는 일을 이뤄냈던 노태우 정부 때 일이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다음에 김영삼 정부, 노사정위원회가 김영삼 정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기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라죠, 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지금 경포대래요. 관동 8경 중에 하나인 경포단에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빌어서 많은 명사의 글이 있대요. 이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강릉이죠, 강릉. 강릉의 대표적인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경포대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몇 년 전에 찍었던 강의나지만 그 창모형, 캐시형이랑 제가 경포대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모를까봐 여기 보시면 성교장. 사실 강릉을 여행 가시는 분들이 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양반들이 주거 생활을 볼 수 있는 성교장이 또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승탑과 단간지주가 있는 뭐 굴산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고 사실은 강릉인 걸 알아야 돼요. 지역사 문제로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강릉하면 사실은 그렇죠. 오죽헌이죠. 율곡이가 태어났던 오죽헌. 그 다음에 심사임당이 있었던 그 오죽헌입니다. 그러면 무령왕릉이 있었던 공주 송상리 고분군은 어디냐면 공주죠, 공주. 그리고 어제연 부대가 맞섰던 신미양명, 우리 앞에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제너럴 셔먼 사건의 결과 영향으로 났던 신미양명. 이때 미국과 맞섰던 사람이 바로 어메리카를 무찌르던 어제연 장군. 광성보, 이건 광화도입니다, 광화도. 그리고 8만 대장경이 보관된 해인사. 합천해인사죠, 합천해인사. 가야산에 있는. 그리고 삼별초고 활동한 항파두리 항목유적지. 일단 삼별초고 활동한 데가 강화도, 그 다음 내려가서 진도, 그리고 제주도잖아요. 항파두리 유적지는 제주도입니다. 지금은 거의 관광 코스가 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 그 꽃 피는 계절에 가면은 꽃이 정말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플들이 사진 찍고 얼마나 행복하게 행복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은 항파두리 항목유적지입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보시면 결정적 힌트. 3.15 부정선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딱 또 외우기 좋게끔 1960년에 일어났던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의 큰 틀에서의 배경은 이승만 정부의 독재, 그리고 직접적인 배경은 저기 있는 것처럼 3.15 부정선거죠. 3.15 부정선거인데 이 3.15 부정선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선거의 패턴이 다 나옵니다. 표를 돈 주고 산다든지, 또는 3인조, 6인조 조를 짜서 한 명이 이승만 쪽 당원인 거죠. 이승만 쪽을 찍게끔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버리죠. 근데 이런 무리수를 던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승만은 이때 3.15 선거 때 단독 출마입니다.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90세에 육박을 합니다. 고령이에요. 초고령.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이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 쪽에서 출마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붕붕이 아찌 이기붕, 그리고 반대쪽에는 장면이란 아찌가 나왔는데, 이전에 사실 선거를 보게 되면 대통령은 계속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부통령은 반대쪽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추세를 보자라면 이번에도 또 장면이 당선될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근데 이승만이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승만과 장면이 당선된 상태에서 이승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장면이 그 역할을 대신하니까 자연스럽게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붕붕이 아찌를 단성시키기 위한 무리수 3.15 부정선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학생들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마산에 있던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가 나중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올라요. 체류탄을 맞고 사망했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이 바닷가에 버린 게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시위가 더 격화되죠. 그러면서 당시 시위대는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에 해당되는 경무대로 향합니다. 그러자 쓰레기처럼 총을 쏘기 시작을 하죠. 이미 이 정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초등학생들까지 언니 오빠에게 총 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학 교수까지 침묵 시위에 나서자 결국엔 국민들이 원하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라면서 하야를 하게 되죠. 이승만은 하야를 하게 되고 허정 과도 정부와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됩니다. 정답 찾아볼까요? 쭉 보시면 여기 있네요.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번에 시민군이 조직되어서 계엄군에 저항했다라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에서 유신헌법 철폐, 신군부, 군인들 다시 누구 군대로 돌아가라 라는 시위가 일어나자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계엄군을.
그리고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자 어쩔 수 없이 광주의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죠. 그게 시민군입니다. 그리고 3번에 호언철폐 독재 타도는 유걸 민주항쟁이죠. 이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뭘 요구하냐? 왜 대통령을 자꾸 니들끼리 모여서 뽑는데 대통령은 이제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대통령 직선제를 외칩니다. 독재 타도를 외치고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기존의 헌법을 계속 유지하겠어요 라면서 4.13 호언 조치를 발표를 하죠. 계속 대통령은 간선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호언 철폐를 주장하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그게 6월 민주항쟁이고요. 그 다음 삼성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인데 삼성개헌이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때잖아요. 박정희 정부가 처음 수립되는 게 언제입니까? 5.16 군사정변으로 2년 조금 넘게 군인으로서 정치를 하다가 전역을 한 후에 대통령 제도로 헌법을 바꾼 후에 나가서 당선이 되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이 성공하면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사뿐하게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 선거를 나가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맥시멈 2번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나갈 수 있게끔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 대통령 할 수 있는 삼성 개헌을 하려고 하자 이거는 영원히 대통령 하려는 음모다 라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삼성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고 이건 박정희 정부 때고요. 또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됐는데 이거는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에서 제야 정치인들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걸 발표를 하죠. 이것도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 때인데 이때는 박정희 정부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유신체제. 대통령이 신이 되는 유신체제.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유신체제로 들어서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민주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1 민주구국선언입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박정희 정부, 그리고 5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유신체제 때 시기.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통일정책이죠. 통일정책은 거의 출제율이 거의 100% 육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인데, 자, 보시면은 남북조절위원회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나올 때 선지로도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사이에 하회 불가침 조약 교류 등 막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대요. 자, 가는 뭡니까? 가는 1972년에 발표됐던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거는 누굽니까?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던 북한과 긴급성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뭘 발표하냐? 친한 국민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북한과 통일에 크게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아주 자주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에서 평화적으로 할 겁니다라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거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들. 통일이 지금 코앞에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조금만 더 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통일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라면서 들어가는 게 유신체제죠. 그리고 남과 북이 처음으로 이제 합의를 하고 이걸 뭔가 합의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자, 그리고 나로 가볼게요. 나는 1991년도에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거는 어떤 정부 때 있었던 일이냐?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노태우 정부 때는 노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노라고 했던 88 서울올림픽.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기본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남북기본합의서.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저기 북쪽에 중국, 소련과 북방외교. 그리고 저기 또 반대편에 노라고 했던 베트남과도 외교를 체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라고 했던 거 뭐? 핵은 노입니다. 비핵화 선언까지 북한과. 이게 다 노태우 정부 때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박정희 정부 다음에 출범한 게 전두환 정부죠. 그러면 아마 전두환 정부 때 얘기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대요. 일단 금강산 해로 관광. 육로보다는 바다가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언제 때? 처음에 사실 김대중 정부 때는 수로, 바다로 갔더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노무현 정부 때 와서는 육로의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 정책은 뭡니까? 대북 하회 협력 정책. 북한을 압박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햇볕을 쬐면서 관계를 좁혀나가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로 교류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좁혀나가면 통일을 하겠다라는 그 컨셉. 그거에 따라서 최초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발표된 게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게 다음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똑같이 햇볕 정책. 그 결과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했대요. 요거는 처음 나온 선지긴 합니다.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일이고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이렇게 선지로는 활용될 수가 있긴 하지만요. 이명박 정부도 최근에 정부로 선지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정답이 되기는 조금 약간 이르긴 하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최근에 이제 문제의 정답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념 강의 때 새롭게 찍으면서 얘기를 해드렸던 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남북형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됐던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이때 조성하기로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던 건 이제 노무현 정부 때고요. 여기는 노무현 정부고. 그 다음 정답은 5번이죠. 남북 이산가족의 단발성으로 최초로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은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우리나라가 크게 수혜를 겪어요. 이때 북한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세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그래? 도와줘. 어잉? 그러면서 마지못해 자기가 얘기를 지켜야죠.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없는 살림에 북한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을 계기로 약간 화해 무드가 생기면서 최초로 이렇게 단발성이긴 하지만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 정기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또 잘 준비하셔서 다음 회차 시험에 또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